선물 증거금을 올리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6년 1월 CME가 금선물 증거금을 6에서 8%, 은선물을 11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은가격은 28%로 폭락을 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5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증거금 인상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그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예치하는 보증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전세 계약할 때 내는 보증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 선물 1계약의 가치가 1억 원이라고 할 때 증거금이 11%면 증거금률이 11%면 증거금은 1,100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어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약 9배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증거금이 15% 오르면 어떻게 되죠?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400만 원을 더 넣든가 아니면은 포지션을 줄여야 됩니다. 그 자본 여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이 순간 그 마진콜을 당하게 되고요. 추가 증거금을 넣지 못하게 되면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가 아니라 거래소가 정한 시점에 강제로 팔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는 왜 증거금을 올리는 걸까요? 목적은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 상대방이 돈을 못 갚을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담보를 더 받아서 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하겠죠. 문제는 이 리스크 관리 조치가 역설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금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도 헌터 형제 사태입니다. 닐슨과 윌리엄 헌터 형제는 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은 가격을 온스당 50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코맥스는 1월 7일 날 실버 룰 7을 도입을 해서 레버리지를 제한을 하고 증거금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3월 27일 날 실버 더스데이의 은 가격이 며칠 사이에 5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증거금 인상으로 마진콜이 터지고 연쇄 청산이 가격을 무너뜨린 겁니다. 두 번째는 2021년 은 버블입니다. 2021년 초중반에 은 가격이 온스당 5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CME는 불과 9일 동안 5차례에 걸쳐 증거금을 인상을 했고 증거금 수준은 거의 그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은 가격이 단기간에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거금 쇼크가 버블 붕괴를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세 번째는 현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은 65%, 은은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CME는 2025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거금을 올렸고 2026년 1월 급락 직후 다시 한번 대폭 인상했습니다. 금은 6%에서 8%, 은은 11%에서 15%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은은 28%라는 기록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45년 동안의 세 가지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가격 급등, 증거금 인상, 이로 인한 강제 천상, 그리고 가격 급락이었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증거금 인상 이벤트를 수집을 해서 이벤트 스터디를 수행을 했습니다. 핵심 지표는 CAR 누적 이상 수익률입니다. 증거금 발표 이후 5거래일, 10거래일 동안 가격이 평소 대비 얼마나 더 오르거나 빠졌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언제 증거금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급락전 인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증거금이 올린 경우인데요. 금은 5거래일 CAR이 약 4.4%, 10거래일은 1.1%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은은 5거래일에 마이너스 22%, 10거래일은 무려 마이너스 33%였습니다. 그리고 급락 후 인상을 했을 때는 즉 가격이 이미 많이 빠진 후에 증거금을 올린 경우인데요. 금은 여전히 2% 내외의 플러스 수익률을 그리고 은은 마이너스 9% 수준의 수익률이 지속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증거금 인상의 충격은 상품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급락 전 인상과 급락 후 인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급락 후, 급락 전 인상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급락 후 인상의 경우 평균 회귀 효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성입니다. 증거금 인상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전 60일과 90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급락 전 인상에서 변동성이 1bp에서 4bp로 4배 증가를 했고요. 급락 후 인상에서는 2에서 1.5배, 3bp로 1.5배 그 증가에 그쳤습니다. 은은 더 극적입니다. 급락 전 인상에서 변동성이 3에서 11bp로 거의 3.7배 증가를 했고요. 급락 후 인상에서도 4bp에서 8bp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증거금 인상 이후 변동성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안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둘째, 이미 급락이 진행된 후에 증거금 인상은 변동성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미 높아진 변동성에서 추가 확대의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실증 분석은 수익률 경로입니다. 증거금 인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20거래일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금은 증거금 인상일 이전부터 완만한 그 상승세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 발표 직후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이후 곧 상승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벤트 후에 20거래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약 6 내지 7% 수준입니다. 금 시장은 증거금 인상 충격을 비교적 빠르게 소화하고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금 인상일 직전까지 급격한 그 상승세를 보였다가 평균 15% 상승을 보이는데 이때 가격 급등에 대응해서 증거금을 올린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 발표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급반전합니다. 가파른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벤트 거래일 20일이 지나면 누적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상 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추가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증거금 인상은 투기적 과열을 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상품의 투기적 참여자 비중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실증 분석과 과거 사례를 종합을 하면 증거금 인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축소와 투기 수요 이탈입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한 투기적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증거금 10% 인상 시 그 투기 계열 참가자가 해저보다 약 1.75% 정도 더 이탈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 감소와 유동성 축소입니다. 참여자가 줄면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합니다. 유동성이 줄면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큰 주문이 들어오면 가격이 출렁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강제 청산과 추가 하락입니다. 마진콜을 감당 못하는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이 됩니다. 이 매도 물량이 가격을 더 밀어내버리고 그러면 또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그 청산,
캐스케이드, 즉 폭포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중장기의 펀더멘탈 회귀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수의 그 실증 연구는 증거금 인상 자체가 가격의 추세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증거는 높지 않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은 어디까지나 리스크 관리 장치입니다. 가격의 근본적인 방향은 실물, 수급, 금리, 달러 가치, 인플레이션 기대와 같은 펀더멘탈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충격은 크지만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이다. 두 번째, 상품 특성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다. 투기적 참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증거금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귀금속이라도 금과 은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금 인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과열기에 인상이 되면 충격이 극대화됩니다. 반면 이미 급락한 후에 인상이 되면 평균 회귀 오차로 인해서 오히려 반등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인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유형별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은 증거금 인상 직후에 극도로 위험한 구간입니다. 변동성 확대와 슬리피지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기적 참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인상 후 20일 거래일간 평균 마이너스 10% 이상 추가 하락이 관찰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급락과 증거금 인상 이후에 변동성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면 매수 적기가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급락 후 인상의 경우 평균 2 내지 4%의 규모의 CAR이 관찰됐습니다. 이미 과매도 상태에서 증거금이 인상이 나왔다면 점진적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증거금 인상은 베어마켓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과열과 변동성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가격 방향은 결국 펀더멘탈이 결정합니다.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냉정한 분석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